5장 결국은 사람이다. 뉴욕 맨하탄,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고독은 더 커진다고 했던가. 2011년 가을, 이곳에 살고 있던 제프 렉스데일이라는 39살의 남자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 가족도 친구도 없던 그는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 구조시내를 보냈다. 노란 종이 한 장에 자기 전화번호와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적어 맨하튼 곳곳에 붙인 것이다. 뭐든 대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하세요. 외로운 제프.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단 몇 명의 대화 상대라도 생기길 바라던 그에게 실제 연락을 한 사람은 무려 7만 명. 뉴욕은 물론 영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한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제프를 찾았다. 자신도 외롭다는 하소연과 함께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도 줄을 이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짝사랑. 인간을 시름시름 앓게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기쁨 또한 사람을 통해 온다. 사랑이 싹틀 때, 오랜 이별 뒤의 만남, 칭찬과 인정. 그래서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이 치르는 가장 성대한 의식들은 사람과의 만남, 결혼 탄생, 혹은 이별, 장례, 를 위함인 것이다. 왜 이토록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할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막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바로 생존. 세상에 포식자들이 있는 한 모든 동물의 생존 확률은 다른 개체와 함께 있을 때 높아진다. 물소들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 초원을 수십만 마리의 동료들과 함께 횡단한다. 서로 잡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혼자 있는 비둘기를 습격할 때 세상에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80%다. 하지만 비둘기가 다른 친구 10마리와 함께 있을 때는 60%, 50마리와 함께 할 때는 10% 이하로 사냥 성공률이 떨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카고 대학의 카시오포 교수팀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은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총체적인 사망 원인. 동료의 존재는 식량 확보라는 생존 과제 해결에도 필요한 자원이다. 많은 동물은 사냥을 나가서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다. 가축의 피를 주식으로 하는 흡혈박쥐의 경우 어미가 피를 구하지 못한 날은 새끼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웃집 박쥐에게 피를 빌린다. 물론 빌린 피는 사정이 좋은 날 반드시 갚는다. 쥐나의 여정에서 집단에서 소외된 동물은 이 같은 비상 식량 장치가 부족했고 결국 이것은 죽음으로 연결됐다. 짝짓기라는 궁극적인 생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타인이 필요하다. 포유류는 자기 혼자 유전자를 남길 수 없다.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짝짓기 상대가 없는 동물은 지구에서 사라졌다. 현대 생활은 맹수나 배고픔의 위협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여전히 짝짓기는 절대적인 생존 과제로 남아있다. 미국에 있을 때 BMW 자동차 CF를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다. 광고 내내 멋진 차 한 대가 슝 하고 달린다. 마지막에 굵은 바리톤 목소리가 The Ultimate Driving Machine 이라는 문구를 읽으며 광고는 끝난다. 굳이 번역하면 궁극의 운전 기계? 단순하지만 BMW의 이미지를 잘 압축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압축한다면 나는 The Ultimate Social Machine 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The Ultimate Social Machine 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회성은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독보적인 특성이다. 최근 여러 분야의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결론이다. 미국 다트머트 대학의 마이클 가자니가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저명한 뇌과학자로 꼽힌다. 최근 그는 자신의 책에서 큰 질문 하나를 던졌다. 인간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 일평생의 연구를 토대로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다. 그는 인간이 뼛속까지 사회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다. 남을 설득하고 속이고 속마음을 이해하고 뇌의 최우선 과제는 사람 간의 이런 복잡 미묘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오랜 지난 진화 과정 중 어떤 큰 변화가 호모 사피엔스의 뇌발달에 기여했을까?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과 유골의 크기 변화를 비교해보면 결론이 나온다. 인간의 뇌가 급격히 커진 시기는 함께 생활을 하던 집단의 크기가 팽창할 때와 맞물려 있다. 약
10여 명의 소규모 집단에서 생활하는 인간이 정글을 나와 초원 생활을 하며 집단의 크기는 약 150명 정도로 커졌다. 낯선 이들과의 교류가 증가했고 이들이 마음속에 숨긴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더 높은 지능이 필요하게 됐다. 이처럼 인간의 뇌를 성장시킨 기폭제는 타인의 존재였다는 것이 최근 널리 각광받는 덤바 교수의 사회적 뇌 가설의 핵심이다. 인간을 가장 인간스럽게 만드는 뇌. 한마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뇌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공위성을 띄우고 힉스 입자를 발견했지만 이런 위협들은 사실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똑똑해진 뇌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비사회적 과제들은 그토록 낯설다.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골프는 뇌가 디자인된 원래 목적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학학원은 골목마다 있지만 짝사랑하기, 배신으로 상처받기 같은 학원은 없다. 뇌의 원래 용도는 연애를 하고 친구와 사귀는 것이지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철저히 사회적인 뇌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일상을 여전히 주도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엔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 고지식한 사회적 뇌를 잘 이용하는 자들이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정리를 한번 하자. 호모 사피엔스라는 동물의 진화 여정에서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나 고립은 죽음을 뜻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조상이 된 사람들은 연인과 친구들을 항상 곁에 두고 살았던 매우 사회적인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사회적 인간의 유전자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생존 비법을 전수받았다. 이 생존 비법 패키지를 뜯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문이 나온다. 하나는 고통이라는 경험이다.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동물은 오래 살 수 없다. 다리에 박힌 못이 아프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 생존에 위협이 되는 작은 불씨를 미리 끄는 일종의 호루라기 소리가 고통이다. 상처난 다리가 아픈 이유는 TV 제발 그만 보고 다리 좀 치료해 라고 뇌가 고함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의 정확한 진원지는 다리가 아니라 뇌다. 못이 박힌 순간 뇌의 전방 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고통이라는 신호로 바뀌어 우리에게 전달된다. 진통제가 효력이 있는 이유는 그 속에 함유된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전방 대상 피질을 비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피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는 것은 이가 아픈데 반창고는 머리에다 붙이는 격이다. 정말 아픈 곳은 뇌이기 때문에.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만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집단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것이었다. 이때 뇌는 사회적 고통이라는 기제를 사용해 그 위협을 우리에게 알렸다. 외로움, 배신감, 이별의 아픔,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신호가 보일 때 뇌는 이런 마음의 아픔을 느끼도록 했고 그 덕분에 더 치명적인 고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 원인은 달라도 기능은 같다.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다. 너 아직도 TV 보니?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붙잡아. 사회적 고통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손가락이 잘릴 때와 애인이 떠날 때의 고통, 어느 쪽이 더 심할까? 몇 해 전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곡이 노래방을 휩쓴 적이 있다. 이별의 아픔이 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는 그런 내용. 그 누구도 이 가사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진 않는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은 두 가지 고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뇌 영상 사진을 보면 신체적, 사회적 고통은 동일한 뇌 부위에서 발생한다. 손이 잘리든 애인이 떠나든 뇌는 똑같은 곳에서 비상경보를 발동한다. 둘 다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에 다소 엽기적인 논문이 발표됐다. 논리적으로 신체적, 사회적 고통이 같은 뇌 부위에서 발생한다면 이 두 가지 고통을 줄이는 방법도 동일할까?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진통제를 먹는다.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도 진통제가 효력이 있을까? 심리학자 레이든 두왈과 동료들은 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 62명을 모집해 그들이 느낀 사회적 고통의 정도를 21일 동안 기록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한 그룹은 매일 타일레놀 2알씩 복용했고 통제 집단은 아무런 약효가 없는 흰 알약을 복용했다. 참가자들은 약의 성분을 연구가 종결된 뒤 알게 됐다.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연구자들의 예상대로 매일 타이레놀을 복용한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일상의 사회적 상처를 덜 느꼈다. 마치 두통을 없애주듯 진통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고통도 덜어준다는 것이다. 놀랍지만 가능한 일이다. 고통의 역할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다. 뇌의 입장에서는 그 위협이 신체적인지 사회적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뇌는 비슷한 방식으로 두 종류의 고통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이다. 혼자가 되는 것이 생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생존 패키지의 두 번째 내용물은 우리의 관심사인 쾌감이다. 고통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 정서의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생명체가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쾌감을 상실한 동물 또한 문제가 생긴다. 간단한 예로 식사를 들어보자. 왜 우리는 매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을까? 한마디로 먹는 즐거움 때문이다. 그 어떤 음식을 입에 넣어도 종이 맛밖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런 자들은 남에게 고기와 과일을 양보할 것이다. 고매한 인격 때문이 아니라 먹는 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젠틀맨들은 진화 과정에서 영양실조로 사라졌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은 탐욕스러울 정도로 먹는 즐거움을 추구했다. 보기에는 썩 좋지 않아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었다. 앞에서 우리는 일종의 탐지기 같다는 비유를 했다. 이 탐지기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경험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신호를 방출하는데 이 신호는 바로 다양한 모습의 쾌감으로 나타난다. 배고픈 사냥꾼은 눈앞에 토끼가 나타날 때, 토끼 고기가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익어갈 때, 한 입 뜯어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깨알 같은 쾌감들은 흠뻑 느껴야 또 사냥을 나가게 되고 이렇게 사냥을 꾸준히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탐지기의 쾌감 전구는 선별적으로 켜진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분별 없이 아무 때나 쾌감 신호가 울린다면 탐지기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회색 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쾌감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탐지기의 쾌감 신호는 생존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을 취할 때만 선별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며칠 굶주린 배를 채울 때, 꽁꽁 언 몸을 온천물에 담글 때, 이렇게 몸을 보존하는 경험을 할 때 강력한 쾌감이 발생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확보해야 했던 또 하나의 절대적 자원이 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다. 먹는 쾌감을 느껴야 음식을 찾듯 사람이라는 절대적 생존 필수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을 아주 좋아해야 한다. 타인을 소, 닭 보듯 바라보는 사람에게 친구나 연인이 생길 리 없다. 이런 사회적 영향실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왕성한 사회적 식욕을 갖는 것이다. 식욕의 근원은 쾌감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차를 비빌 때 뇌에서는 사회적 쾌감을 대량 방출한다. 강추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쾌감을 예민하게 느꼈던 자들의 유전자를 지니고 산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절실히 찾는 것이고 가장 강렬한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을 통해 느끼는 것이다. 사람과 무관해 보이는 감정들도 사실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초고속 승진의 기쁨, 뇌의 행복 전구가 켜지는 이유는 승진 자체가 아니라 승진이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축하와 인정 때문이다. 어쩌다 지구에 혼자 남게 되었다고 하자. 자랑할 사람도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는 세상에서 책상 위 화분과 단둘이 갖는 조촐한 승진 파티, 승진이 기쁘기는커녕 눈물 난다. 누구에게나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는 유학 시절 행복에 대해 쓴 몇 편의 논문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덕분에 여러 대학으로부터 특강 초청을 받았다. 특히 긴장했던 곳은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강의였다. 교과서에서 이름만 구경하던 심리학자들이 나의 강의를 눈앞에서 듣고 있으니 말이다. 다행히 강의는 잘 마쳤고 교과서에서 튀어나온 대가들이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덕담을 해주었다. 박사 과정 중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다. 일정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내가 뭔가 학자로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벅찬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라 무척 외로웠던 때로 기억된다. 기쁨을 당장 나의 사람들과 떠들며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먼 미국 땅의 텅 빈 공항에서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 압도됐다. 책상 위 화분과
승진 파티를 하는 느낌이었다. 약 5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중 아주 작은 무리가 아프리카를 나와 세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일부는 유럽 쪽으로, 일부는 시베리아나 호주 쪽으로. 고고학자들은 아프리카를 나온 이 초기 집단의 크기는 불과 150명 정도였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 작은 무리가 무섭게 번성해 불과 몇만 년 만에 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 구석구석을 정복하며 살고 있다. 몇만 년의 시간은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하다. 이 짧은 시간에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극도의 사회성.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최근 저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지구에서 최고의 생존 성공담을 가진 동물은 개미와 인간이다. 두 생명체의 공통된 특성은 유별날 정도로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한 개체로는 그다지 탁월한 능력이 없지만 서로 돕고 나누고 이용하는 복잡한 사회적 능력 때문에 두 종은 지구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 신화를 썼다. 그래서 윌슨은 인간의 지구 정복을 사회적 정복이라고 표현했다. Social Conquest. 행복을 생각하기에 앞서 행복을 찾는 인간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자. 인간은 동물이다. 행복에 대해 고민도 해보는 똘똘한 면은 있으나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다. 생존과 짝짓기. 인간은 좀 더 세련되고 복잡하게, 때로는 대의명분을 만들어 자신도 모르게 그 목표들을 이룰 뿐이다. 징기스칸이 좋은 예이다. 그가 몽골 제국의 깃발을 들고 흑해에서 태평양까지 세상을 정복하며 남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유전자다. 옥스퍼드 대학의 크리스타일러 스미스 교수팀이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인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 1600만 명의 남자들이 징기스칸의 염색체를 보유하고 있다. 대략 따져보면 세상 남자 200명 중 하나는 징기스칸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극도로 사회적이며 이 사회성 덕분에 놀라운 생존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뇌는 온통 사람 생각뿐이다. 비록 애락의 원천은 대부분 사람이다. 또 일상의 대화를 엿들어보면 70%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 행복감을 발생시키는 우리 뇌는 이처럼 사람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험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사회적 경험이 행복에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행복감은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고까지 생각한다. 지난 30년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행복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도 확고한 결론은 무엇일까? 긴 시간 행복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보았다. 내 생각에는 두 가지다. 첫째, 행복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둘째, 행복의 개인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그가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이다. 두 결론은 수백 편의 논문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확고한 결론이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은 아직도 학계에 부족하다. 그냥 그래. 모두 퇴근해버린 늦은 밤, 빈 사무실 같은 분위기다. 나는 이 적막감을 조금 채우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우선 새로운 안경을 쓰고 행복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익숙한 철학의 안경을 벗고 진화론적 렌즈로 행복의 본질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다. 나의 짧은 결론은 행복은 사회적 동물에게 필요했던 생존 장치라는 것이다. 다음 두 챕터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접목해보려 한다. 지금까지 누적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들과 진화론적인 관점을 통해 보게 되는 행복의 보다 본질적인 모습을. 아프리카의 서해안 산과 남미의 동해안 선을 서로 끼워 맞추면 딱 들어맞는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의 땅 덩어리에서 두 대륙이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행복에 대한 큰 결론과 진화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모양을 잡은 행복은 마치 이 두 대륙 같다. 서로 잘 맞아떨어진다. 5장